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박완주 의원 성비위 사건에 대해 제명 조치를 하고 사과를 했던 게 어제였는데요. 오늘은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숨기고 있다 화살을 여당에 돌렸습니다. 하루 만에 반성 모두가 달라진 걸까요?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늘 허리가 휘는 이런 민생고에 경제는 바로 우리 국민의 삶 그리고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새 정부는 현장에서 답을 찾고 더 나은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금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현장 행보는 민생과 경제였고요. 그리고 오늘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눈에 띄는 검찰 출신 인물들이 참 많은데요. 아마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질 걸 대비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기도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진행 중인 이 소위 말하는 검수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예, 오늘 이 얘기부터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윤 대통령이 한 두 자릿수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는데 네. 뭐 여러 면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눈에 띄었던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한 후보자와 같이 호흡을 맞춘 법무부 차관에 누가 될 것이냐. 이노공 차관. 첫 여성 중앙지검 차장검사가 발탁이 됐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검사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 판사 출신들로 사실은 법무부 장차관을 다 했고 지금 현재 공수처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다 이제 판사 출신들인데 윤석열 정부의 특징은 이제 주로 검사 출신들이 상당히 기용되고 있고 또 이분들은 대부분 윤 대통령과 어떤 업무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 아마 임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정부에서 우리가 법무부 차관, 원래는 이제 법무부 차관이 크게 존재감이 없었는데 사실은 이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 국면에서 법무부 차관이 왜 중요한가라는 게 한번 부각이 됐지 않습니까? 예. 징계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주도하는 게 이제 법무부 차관이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에 한동훈 이제 후보자가 이제 법무부 장관에 이제 이 후보가 됐고 문제는 이제 법무부 차관을 누가 할 것인가 상당히 관심이었는데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노공 지금 변호사 이분은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중앙지검의 4차장 검사였습니다. 당시에 3차장 검사가 바로 한동훈 후보자였어요. 그러니까 4차장 검사를 했고 당시에 이제 원래 검사장 승진 1순위였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윤석열 당시 총장과 가깝다는 이유로 해서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을 내니까 당시에 이제 검사를 그만두고 바로 변호사로 이제 개업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아마 이제 그런 인연 등등 때문에 지금 이노공 차관을 임명한 것 같고요. 이분이 지금 사법연수원 26기입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27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아마 검사장들이라든지 주요 고위 간부들의 어떤
이 기수가 상당히 젊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브리핑을 한번 해볼까요? 이노공 신임 차관은 첫 여성 법무부 차관이고 여성중앙지검 첫 여성으로는 중앙지검 차장검사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인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후보자와 함께 근무했던 경력이 있고 특히 윤 대통령과는 카풀로 인연이 깊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보면 김근식 교수님 네. 이노공 신임 차관이 사법연수원 26기고 한동훈 후보자가 27기 선후배가 바뀐 셈인데 글쎄요 뭐 이런 선후배 관련도 있지만 검수완박에 대항하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그 민주당에서 이 검수완박 입법 강행을 해서 이게 법이 통과가 돼 있기 때문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윤석열 당시 당선인 그리고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일관되게 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은 있을 수 없는 잘못된 법이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행정적 차원에서의 아마 대응 조치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검수완박이 이제 4개월 뒤에 시행이 되는데 시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든 간에 대통령령을 만들든 어떤 내용이든 간에 법무부가 이걸 소관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의회의 이 신의 한 수로서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금 지명을 하는 상태고요. 예. 이어서 지금 법무부 차관으로 한동훈 당시 중앙지검 3차장과 호흡을 같이 맞췄던 4차장 우리 여성 4차장이었던 이노공 4차장을 이제 지금 차관으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장관과 차관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나와 있습니다만 법제처장에는 또 그 윤석열 대통령과 법대 동기이고 사시 동기였던 이완규 변호인을 또 이번에 선정을 했기 때문에 검수완박법의 부작용과 이런 잘못된 내용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행정적 차원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삼총사들을 일관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로 그리고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사람들로 포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관, 차관, 법제처장이 이와 관련된 유권 해석이나 대통령령이나 법무부 훈령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총책임자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맥락에서 아마 검수완박법에 대한 윤석열 정부 초기에 법무부 차원의 대응이라는 전략적 고민에서 이런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말씀하셨던 이 인물 오늘 임명된 이완규 신임 법제처장 이완규 처장도 윤 대통령과 인연이 깊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른바 추윤 갈등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의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 조치 때 이완규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했던 인물입니다. 징계 사유가 안 된다는 정말 무고하다는 누명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벗겨보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 절차가 종결되는 걸 보니까 저희들의 이런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직무정지 조치 때 변호인 말고도 사실 이완규 신임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가족 관련 변호도 함께 맡았었단 말이죠. 그럼 이현정 의원님. 네. 법무부 장차관, 법제처, 뭐 이른바 친윤 체제 아니냐. 이렇게 되면 아무리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이 됐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와 관련된 의중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냐. 뭐 이런 해석들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일단 이완규 변호사는 이제 법제처장으로 임명이 됐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윤 대통령과 법대 동기고 뭐 검찰에서 같이 이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뭐 측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완규 지금 처장 내정자 같은 경우는 사실 윤 대통령하고 검찰 때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예.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등등을 하면서 주로 특수통들 인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상당히 쓴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쓴소리를 많이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이제 이완규 지금 처장 내정자를 존중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우리나라 형사법 분야에 상당한 대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이 징계할 때도 변호인을 한 이유도 뭐냐면 결국 그 분야에서 법률가로서 법 이론가로서 굉장히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본인의 변호인으로 임명을 했고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효과를 발휘한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원래는 소속되어 있던 로펌에서 나와서 사실 독립해서 이제 이 소송을 다 진행을 했고 이제 그러다가 최근에도 이제 거의 독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법제처장을 시킨 것은 법이라는 게 중요한 게 이제 법제처가 하는 역할이 보면 법 해석, 그다음 법안에 대한 여러 충돌에 있는 부분에 대한 이제 해석들을 정부의 공인기관으로서 법제처가 하는 역할을 하는데 예.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검수완박법이
굉장히 법 내부에서도 충돌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또 대통령령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보면 검찰이 2가지 사건 중 원래는 그렇게 추진했다가 등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같은 경우는 이 형사법 전문가인 법제처장이 아마 정교하게 설계를 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아마 윤 대통령이 이 이완규 씨를 이제 법제처장 임명한 이유가 바로 이런 앞으로 많은 부분들을 사실상 대통령령으로 해야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치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아마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이완규 변호사를 아마 법제처장에 임명한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상 첫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무부 차관의 누구, 법제처장의 누구 이런 게 참 관심이 많았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런 검찰 출신 인사 기용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이 슬림화되기는커녕 실상은 대검찰청 등소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더해 검찰 내 최고 복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할 태세고 대한민국 권력기관 모두를 윤 대통령의 검찰 측근들이 장악하는 즉 검찰공화국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소통령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와 검찰을 장악하면 사실상 문고리 7상시가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 문고리 수민방이 떠오릅니다. 오늘 임명된 차관과 법제처장 말고 사실 대통령실만 봐도 이시원, 윤재순, 주진우 이제 제가 직함을 생략했습니다만 검찰 출신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근들로 가득 차 있다. 검찰 공화국 얘기를 계속 민주당에서는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 좀 지나치게 검찰 출신 인사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요. 인사가 너무 치우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비서관 중에서도 좀 공직기관 비서관이나 뭐 총무비서관 그리고 법률비서관 같은 자리는 사실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서 국정 운영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곳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검찰 출신들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검찰 출신 말고 좀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시원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또 예전에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때 수사 검사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고 윤재순 그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성비위 사건으로 검찰 때 뭐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저런 논란이 되는 인물들을 검찰 출신임에도 반드시 기용했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 그분들 말고도 검찰 수출이 충분히 많음에도 굳이 뭐 개인적으로도 좀 비리 의혹들이 있는 분들까지 저렇게 비서관으로 등용할 만큼 검찰 조직들이 왜 저렇게 많은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민주당으로서는 우려의 목소리나 우려의 눈빛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박미영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인사가 만사다, 핵심 메시지다. 아무리 일 잘하는 내 측근들, 이 사람들 다 일 하나같이 잘하니까 대통령실에 임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인사폭이 좁은 거 아니냐, 감동이 없지 않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민주당에서 우려하는 검사가 과도하게 많다라는 지적을 저도 완전히 부정할 생각은 없는데요. 너무 검찰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출신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능력과 실력이 있는가를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테면 인호공 차관 임명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왜 이렇게 고위직에 여성이 없냐라고 지적을 하더니 막상 여성 최초의 법무부 차관이 나오니까 왜 또 검찰 출신이냐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정말 검찰이 할 수 없는 일에 검찰 출신을 임명한다면 그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경제 전문가 인선들만 봐도 정말 능력과 실력 중심의 경제 관료들을 중심으로 인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자체는 좋은데 너무 과도하게 문제 제기에만 치우쳐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구심을 제기할 수가 있고요. 또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소통령이다, 대통령의 오른팔이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잡고 계신데 청문회를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어떤 구체적인 혐의점이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철험회 출신 민주당 의원들께서 사실상 철험회가 아니라 처참회가 아니냐 싶을 만큼 청문회를 블랙 코미디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민주당께서는 검찰이기 때문에 무조건 문제라고 하시기보다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다른 이유를 들어서 조목조목 비판을 하시는 편이 조금 더 국민들께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사의 핵심 중의 핵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김근식 교수님.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자 청문 보고서 16일까지 재송부 요청을 했어요. 이 정도면은 한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죠. 일단 재송부를 요청했으면 16일까지 채택이 안 되면 대통령이 인사권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수순을 지금 예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한덕수 총리 인준동의안을 지금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가 남아있는데 지금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으로서도 지금 총리 인준동의안을 처리를 해야 될지 상정해서 부결을 해야 될지 동의를 해줘야 될지 지금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사실은 어제 그 임시국무회의 추경안이라는 시급한 당면 현안을 위해서 임시국무회의를 위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긴급하게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정호영 장관 같은 경우도 같이 거기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지 않고 지금 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걸로 본다면 제 그냥 해석과 판단으로는 한동훈 후보자는 다음 주까지 재송부 요청 일이 지나면 임명을 이제 강행할 것 같고 그 사이에 16일 이전 사이에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아마 윤 대통령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 고민에 아마 시간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예측이라면 한동훈 후보자는 16일 이후에 임명을 하고 그 사이에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진 사퇴나 어떤 낙마의 방식으로 그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정리를 한다고 한다면 민주당으로서도 더 이상 초기에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를 선택한 국민들의 새 정부에 대한 기대를 위해서라도 총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아마 좀 어려워질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아마 처음에 초대 내각 정상 출범에는 타협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김 교수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중간 정리하자면 다음 주 화요일에 한동훈 후보자 임명할 수 있으니 그 중간에 정호영 후보자를 버릴지 말지 윤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고 지금 고민의 시간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 민주당으로서는 한덕수 총리 인준에 대해서 거부할 명분이 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총리 인준 동의안 가지고 발목을 잡으면 당장 2주 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역풍을 생각하면 민주당 내 고민도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런 해석도 나오네요. 다음 주 화요일 5월 17일이면 윤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한동훈 후보자 임명 강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일단 오늘 국회에 다시 청문 보고서를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새 대통령 집무실, 예전 국방부 청사였죠. 이 기자실을 찾았습니다. 소통을 강조했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했을지도 궁금한데요. 조금 전에 들어온 화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설이나 이런 데가 많이 좀 부족한가? 여기가? 아직은 좀 이렇게 한번 알겠습니다. 잘 만들어 놨어요. 괜찮아요? 좀 작네. 네, 아까 전 독서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많아서 좁기는 좀 좁다 너무. 내가 앉은 건 노트북 옆에 앉아서 편안히 생기면 여기 와서 여러분들하고 아주 소통을 함께 할 겁니다. 요즘 뭐좀 좁게요. 근데 국민들이 잊어버리면 안 됐어요. 저 메인 지금 공사 다 끝나면은 신호떡이라면 양 좀 많이 끌게요. 예, 조금 전 기자실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앞서 뭐 저희 채널A 정치부의 송찬욱 기자와도 얘기하는 모습도 잠시 포착이 됐는데 이현정 의원님, 저희가 좀 발빠르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자막을 입히지 않고 일단 먼저 전해드렸어요. 이제 그만큼 윤 대통령 소통을 강조하겠다.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이 이제 사실상 취임하자마자 대통령 집무실로 첫 출근을 했고 출근길, 출퇴근길 즉석 질의응답하고 기자실도 좀 이례적으로 먼저 찾은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먹는 거에는 진심인 것 같습니다. 시루떡을 지시를 바로 내린 걸 보면 원래 이제 청와대 옛날 있을 때 준축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신문사들 같은 경우는 1명 내지 2명 정도만 출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공간이 좁기 때문에 각사 대표들이 이제 출입을 하는데 아마 지방 이제
기자들도 있고 인터넷 기자들도 있고 기자들이 꽤 많습니다.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지금 아마 기자실이 모자라서 기자실 한 곳뿐만 아니라 아마 제가 알기로 한 2군데를 더 만든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거의 독서실 분위기지 않습니까? 저기서 이제 기사를 작성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브리핑 룸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브리핑을 상시로 하게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대통령이 저렇게 기자실을 직접 와서 다 살펴본 거는 거의 전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보면 그냥 브리핑 룸이나 이런 데서 이제 한번 인사하는 걸로 이제 끝인 것 같은데 그만큼 아마 윤 대통령이 이제 상당히 좀 이 기자들과 많이 소통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기자실을 아마 직접 찾고 저렇게 시설까지도 점검을 한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윤 대통령이 저렇게 기자실을 찾을 즈음 그리고 바로 직후인 것 같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었던 뭐 동성애 혐오 발언 혹은 조선시대 여성들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꽤 논란이 커졌던 김성회 종교다문화 비서관이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대통령의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퇴를 한다. 앞서 저희가 짚어봤지만 동성애 혐오 발언이라든지 뭐 대선 당일에는 윤 대통령을 온달 왕자 혹은 김건희 여사를 평강공주에 빗대서 그런 칼럼도 꽤 여러 말들이 많았었는데 자진 사퇴 형식 김근식 교수님 이게 일단 수수는 자진 사퇴지만 여러 대통령실에도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조금 때늦은 감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조기에 수습이 되는 국면인 것 같고요. 종교다문화 비서관이라고 하는 시민사회 수석실의 새로운 신설된 직제이고 그 종교다문화 비서관이라는 것들을 만들었던 애초에 대통령실의 취지가 우리 국내에 존재하는 많은 균열과 갈등, 적개심 이런 것들을 다 포용해서 하나의 통합된 사회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상호 포용의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아마 이 종교다문화 비서관을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애초부터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고 과거에 여러 가지 논란되는 글이나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또 이 문제가 더 불거진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다소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금방 이 화면에 나온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해서 지금 일을 시작해 보기도 전에 부담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에서 스스로 자진 사퇴하는 형식으로 이 문제가 정리된 것은 뒤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장 변호사님 이게 김성회 비서관이 잘했다 못했다 사실 반반으로 갈린 것도 아니고 꽤 물의를 일으켰다. 김성회 비서관이 그런 사람을 왜 기용했냐는 의견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시간을 이렇게 끈 것도 좀 부적절했다. 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었냐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최고위원들께서도 이분에 대해서 그 김성회 비서관이 자진 사퇴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높이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만큼 여당 내부에서도 이제 문제가 심각한 비서관이었고 특히나 종교다문화 비서관으로서에는 자질이 없다라는 것이 대부분 중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궁금한 점은 왜 저런 분을 애초에 기용했는지부터입니다. 그다음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저 발언들은 뭐 사석에서 개인적으로 사담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SNS에 올려져 있는 기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인사검증하는 곳에서는 과거의 글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찾아보게 되어 있거든요. 저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분명히 의혹제기가 될 수 있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발언을 한 분에 대해서 애초에 인사검증 단계에서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동성애 혐오 혹은 조선시대 여성 비하 발언 여러 구설에 올랐던 김성회 비서관이 결국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속보로 만나봤고요. 윤 대통령 얘기는 이것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처음으로 임시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 윤 대통령의 회의가 끝나고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산 새청사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영상이 좀 대체적으로 설명이 된 것 같은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임시국무회의가 처음으로 용산에서 열렸는데
정족수 마치기 위해서 뭐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 3명을 꼬아서 국무회의를 연셈이 됐잖아요. 그런데 회의가 끝나고 이 3사람을 불렀다. 이런 보도가 오늘 하나 있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일단 11명의 이제 국무위원들을 맞춰야 되니까. 근데 지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권덕철 장관하고 노형욱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이제 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분들이에요. 어제 이제 기자들이 아마 현장을 들어가 보니까 참 2가지 모습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새로 임명된 윤석열 정부의 이제 장관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축하한다 막 이렇게 있었는데 이 3분들은 그냥 멀뚱멀뚱하게 좀 앉아 계셨다 그래요. 뭐 누가 와서 뭐 이렇게 인사도 정하지 않고 뭐 그래서 좀 상당히 이제 좀 불편한 자리가 아니었나라는 게 이제 그때 이 현장에 취재했던 기자들의 생각이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분들이야 이제 뭐 어차피 언제 빨리 떠날 분들이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이제 윤 대통령이 좀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한테 또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오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어떠면서 이 늘공 출신 이 장관분들이 이제 왔기 때문에 아마 원래 윤 대통령은 첫 번째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공약을 했었는데 그걸 할 수 없이 이제 용산으로 옮겨서 이분들을 모셔서 했기 때문에 아마 미안한 감도 있고 또 이 새롭게 어떤 또 인사하는 감도 있고 저는 뭐 굉장히 잘하시는 게 아닌가. 특히 아마 이분들이 좀 서먹했을 텐데 그렇게 또 차 한 잔을 나눔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좀 그런 고마움을 전한 것 같습니다. 첫 용산 시대가 열렸다 보니까 여러 가지 후문들, 뒷얘기들도 쏟아지고 있어서 몇 가지 영상들이 뒤늦게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윤 대통령이 기자실을 찾았던 모습도 함께 만나봤는데요. 대통령실 직원들을 만나서 여러 환담을 나눴던 윤 대통령의 영상도 잠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사실은 인부만 대방향입니다. 복잡하다고 마음보다 복잡하고 편하게 일합시다. 근데 왜 한 방향으로 죽으려고 있지? 모든 비서가 좁아서 그랬구나. 어려움이 없다면서 여러분 일하게 하면 나도 미안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좀 잘 좀 부탁할게요. 네. 왜 대통령실 책상들이 다 한 곳만 바라보고 있냐라고 얘기했던 지금 여전히 공사 중이어서 공간이 좀 비좁다. 그러니까 소통을 일단 강조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대통령실 자체가 이사 중, 공사 중 조금 자리가 잡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사를 가면 새집 냄새가 빠질 때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한 법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새집 냄새가 싫다고 해야 하는 이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실제로 청와대 개방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은 상황이고 조금 더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 자체로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장면에서 저희 대통령님께서 가지신 그런 따뜻한 면모들을 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개방적인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이게 그냥 빈말로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런 성품을 가지고 계신 걸로 전 알고 있어요. 제가 선거 때 가까이서 뵀을 때도 굉장히 따뜻한 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이건 개인적인 시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일례로 제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 후보 시절에 굉장히 일정이 바쁜 가운데 그 일정이 어그러져서 그 목사님과의 약속을 미뤄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른 일정을 미룰 수가 없으니까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같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또 조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런저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금 이 용산 이전 그리고 이 출퇴근 문제와 아까 나왔던 그런 기자실 방문 이런 모습들에서 다 그런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전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리 국민의힘 대변인이라도 천만하신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뒤늦게 혹은 오늘 공개된 새로운 용산시대 관련 영상들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 논란 있었던 김성애 비서관이 스스로 물러났다는 속보까지 첫 번째 이슈로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도 윤 대통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5위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 공간이 관저로 고쳐지기 전까지 대략 한 달 동안은 서초동 자택에서 출근을 합니다. 출퇴근하는 대통령이라는 그동안은 보지 못했던 장면이라 참 이색적이긴 한데요. 같은 주상복합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도 색다른 건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저희 여인선 앵커가 그들을 만나봤는데요. 화면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쓰시게 되는 그 주민들이 한 10분이나 20분을 할애해 주세요. 엘리베이터 한 대를. 그동안에 이제 주민들은 못 쓰시고. 네, 이제 엘리베이터가 세 대니까 다른 쪽에서 쓰시고. 그러니 우리 저 목욕탕에서 사우나도 뭐 흉을 제가 보기 전에 사진도 찍고 목욕도 같이 하셨어요? 그럼 목욕도 같이 하시고 뭐 사진도 다 있지. 그 사진 공개는 안 되겠네요. 글쎄요, 우리 아파트에 대통령이 산다. 이 경험은 글쎄요, 뭐 불편하든 안 불편하든 참 특별한 경험일 것 같긴 한데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연설 앵커가 여러 그 주민들을 만나봐서 뭐 좀 생생한 목소리도 좀 들어봤는데 좀 새롭게 좀 눈에 띄는 장면들이 있어요. 일단 사우나 얘기는 잠시 뒤에 하고 윤 대통령 출근 시간대 승강기 3대 중에 1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배달 음식, 우편물 이런 걸 또 엑스레이 검색대가 검사하는 여러 좀 분위기들이 좀 읽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호처가 엄청나게 고민스러울 거예요. 왜냐면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주민들이 한 이제 700가구 이상이 이제 살고 있는데 주민들도 불편함을 느끼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대통령 같은 경우는 거의 24시간 경호를 해야 됩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건 뭐냐면 경호원들 어디서 자느냐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경호원들이 지금 사실 집 앞에 있을 수도 없고 지금 굉장히 아마 경호원들이 이 생활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엑스레이를 검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뭐 폭발물이나 이런 것들이 혹여 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저렇게 택배나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아마 엘리베이터를 이제 한 대 정도는 이렇게 몇십 분 정도 사용하도록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감수해야 될 그런 거가 같은데 뭐 지금 이제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도 처음으로 대통령이 살고 있는 아파트 사실은 이게 관저를 뭐 거대한 관저에 같이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참 특이한 경험들을 뭐 이거 뭐 계속하는 게 아니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마 주민들도 불편을 감수하는 것 같고 참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이런 또 경험도 하고 또 경호원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경호 시스템 또 경호 어떤 우리나라 경호처가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호를 잘하는 걸로 아주 그 이름이 나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경호 기술들을 많이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당선 후에도 윤 대통령이 사우나에서 속옷을 입고 사진도 찍어줬다. 앞서 뭐 주민의 모습, 현장 목소리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주민들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아이들과 동물을 좋아하는 이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애기한테 딱 걸려주는 영상들. 안녕, 안녕 이러면서 막 같이 되게 그런 모습들. 축하드립니다. 김건희 여사님 저런 데 저렇게 고양이 밥을 주고. 또 요즘엔 안 주시는 것 같고 눈치가 보이시잖아요. 자꾸 민원 나오니까. 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요. 조용한 내조를 앞으로도 할 것 같다. 근데 아파트 내에서도 고양이 밥을 주고 그러다가 민원 등의 눈치가 보이니까 요즘엔 안 주시는 것 같다. 뭐 이런 현장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새로운 특별한 경험이라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직 대통령 부부가 살고 있는 곳에 같이 거주하는 이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불편함도 감수해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인생에서는 좀 특별한 자기만의 경험을 하고 있다는 아마 놀라움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길고양이들한테 먹이를 자주 줬었는데 요즘은 안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스스럼 없이 아이들과 이런 고양이나 이런 강아지들에 대한 애착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잘 알려진 것처럼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대통령이 실제로 출근하는 길까지 그 집에서 키우는 이 강아지들 데리고 나와서 같이 배웅한 적도 있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또 당선인 신분에서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공개 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유기동물 가서 그 보호하는 그 단체에 가서 활동을 하는 적도 사실 사진에 포착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이 윤 대통령 부부가 유기견이나 유기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애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습성이 배어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 생활 내부에서도 과거부터 쭉 주민들이 주위에서 살펴볼 때는 아이를 사랑하고 그리고 유기견과 유기묘들 그리고
그 고양이와 강아지에 대한 그 굉장히 그 사랑이 두터운 그런 부부로 아마 인식이 되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최근에 와서 민원이 생길까봐 자주 안 주시는 것 같다는 건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경호의 불편함 때문에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부인도 경호의 대상이기 때문에 일상생활하면서 수시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경호원들도 굉장히 불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해야 될 일입니다만 굉장히 또 힘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저 과정에서는 경호원들에 대한 불편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아마 배려한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이 해당 아파트 주민들도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민들 목소리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경호팀들이 많이 오르니까는 혹시 불량스러운 사람이 올까 봐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는 지나가면서 부담스러운 그런 것만 느끼지 뭐 크게 뭐 불편하다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없는데, 외곽 지역에 이렇게 대형 차량을 댄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의 그 생활의 불편함이 있는데, 여기 집터가 세다고 막 산폭 무너졌다고 시끄러웠었거든요. 이제는 땅에 기운이 막 돋아나요. 대통령이 태어나셔서. 네, 그래서 주민들이 너무 행복해해요. 네. 100명면 100명 다 환영할 수는 없을 테고 실제로. 근데 장 변호사님, 대형 차량이 주차되면서 생활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고, 이게 아무리 한 달이라도 주민들이 지금 감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걸 두고 왜 이렇게 대통령실을 빨리 이전하면서 생기는 부작용 아니냐, 뭐 이런 이 시각도 일각에서는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목소리가 대부분이 약간의 불편함은 있다. 주차라든지 아침에 차가 좀 붐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말고는 그 정도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다라는 이제 취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이제 최초로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이제 탄생했음에도 그 같이 사시는 아파트 주민들이 큰 불편이 없고 또 크게 혼란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대통령 경호실에서 잘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그 같이 사시는 그 주민분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고 넓게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또 협조해 주시는 부분, 그 부분들 때문에 큰 혼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원래 그냥 자기 지역 동네에서 유명 스타가 나와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시잖아요. 근데 하물며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건 정치 진영을 떠나서 당연히 그 대통령은 응원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사시는 아파트 그 주민분들이 저렇게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저 마음을 받아서라도 더 국정 운영을 성공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대한민국 최초로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모습이 공개가 되면서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한쪽에서는 이제 윤 대통령 왜 늦게 출근했냐, 몇 시에 출근했냐, 혹은 북한 미사일 쏠 때는 퇴근했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화면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대통령은 퇴근하고부터 오히려 본격적인 일이 시작이 돼요. 그럴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대통령의 업무 시간은 24시간 내에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윤 대통령이 몇 시에 출근했고 몇 시에 퇴근할 예정인지가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취임하자마자 다음 날까지는 공개가 됐었는데, 이게 지금 일각이긴 합니다만 출근 늦어지고 퇴근 빨라지고 있다, 일 덜 하고 있는 거다. 공무원의 지각은 법 위반이라는 진해원 부부장 검사의 말도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진해원 검사는 지각을 한 번도 안 하셨는 모양이죠. 대통령이 이 일 자체가 이 퇴근과 어떤 공간적 의미에서 출퇴근,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대통령이 24시간 사실은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만나건, 그리고 또 대통령 그 집에 가면 핫라인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걸로 통해서 상시적으로 보고를 받고 하기 때문에 진해원 검사의 저런 이야기는 정말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이 윤 대통령 이번에 이제 국방부 청사, 지금 이제 대통령실이죠. 거기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사실 건물에서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가 나오고 들어가는 상황들을 다 일일이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청와대 같은 경우는 바로 뒤에 집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퇴근하시면 그걸로 사실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다들 이제 보고 있으니까 이 출퇴근이 한데, 사실 지금 윤 대통령은 지난번 북한에 이제 그 탄도미사일 쐈을 때도 사실 그때 대통령실 안에 계셨다고 그래요. 퇴근하신 게 아니고. 그리고 대통령을 퇴근했다고 해서 일을 안 한 것이다, 집에 가 놀고 있는 것이다, 칼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상 처음으로 이제 출퇴근 시간까지 다 공개가 되니까 그래서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또 이런 이례적인 해명도 있어요. 어제 북한이 미사일 쏠 때 대통령 퇴근했냐 안 했냐, 퇴근하는 모습이 보였다, 뭐 이런 등등의 일각의 주장도 있으니까 미사일 쏠 때 집무실이 있었다. 이례적인 오늘 설명과 해명도 좀 덧붙였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어떤 위기 상황이나 급박한 사태가 있을 때 어디에 있었느냐를 따진 것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게 세월호 때 아닙니까? 예. 당시 세월호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 집무실에 있지 않고 관저에 있었기 때문에 보고가 늦었다라는 논란이 많았고, 그래서 뭐 7시간 논란도 있고 그랬는데요. 바로 그것은 청와대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기자들의 취재와 기자들의 접근이 불가능한 구중궁궐이 있었기 때문에 관저와 집무실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시로 일과 시간도 들어가 있었던 것이 이제 사실 모든 것의 이제 원인이 됐던 건데요. 예. 지금은 오히려 출퇴근 시간이 보일 정도로 오히려 사저에서 지금 집무실까지 출퇴근하는 모습들을 아주 이례적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외교부 공관으로 가서 이제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여기까지 출퇴근하는 모습들이 사실 포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건 제가 볼 때 구차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논란을 무릅쓰고 용산 시대를 새롭게 연 것인데 그것을 격려하고 기대를 표하지는 못할 망정 저렇게 시비를 거는 것은 진해원 검사답다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어찌됐든 지나친 과도한 저런 좀 시비 걸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미사일을 쐈을 때 어디 있었느냐, 그리고 뭐 지금 퇴근을 몇 시에 했느냐, 이것들은 아까 이현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24시간 어디에 있든 그 장소 그 상황에서 계속 업무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출근 시간이 늦었던 이유는 당연히 국방부 청사에 보이는 것은 명동에 가서 긴급 경제 상황 점검을 하고 온 거 아닙니까? 이러저러한 조찬도 또 비공개 일정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퇴근 후에도 여러 가지 일정이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이 24시간 대통령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한다면 퇴근을 몇 시에 했느냐, 왜 눈에 안 보이느냐, 왜 차량이 안 보이느냐, 이렇게 시비 거는 건 제가 볼 때 진해원 검사답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못 보던 장면들입니다. 대통령과 함께 사는 아파트 주민들, 그리고 공개된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을 두고 일부에서는 시끌시끌한 목소리까지, 뭐가 바뀌었는지 윤 대통령 시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저희가 뉴스탑10이 꼽은 1위로 가보겠습니다. 피해자 사직서도 조작했나? 이 소식부터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3선 중진인 천안이 지역구인 박완주 의원이 성비위 문제로 제명이 됐습니다.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발빠른 조치를 하긴 했는데요. 그런데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박 의원이 피해자가 지난달 당에 신고를 하니까 피해자가 이를 그만두도록 여러 차례 시도했던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박완주 의원이 피해 보좌관의 서명을 대리로 해가지고 가짜 사직서를 당에 제출했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지금 진행자께서 여쭤보신 부분까지도 포함이 돼서 이번에 강력한 당 차원에서의 제명 징계가 판단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차원의 징계 절차 지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고, 혹시 경찰의 고발 조치도 따로 합니까? 이런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 중심주의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3자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그 피해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께서 판단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박완주 의원 파문이 꽤 커지고 있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를 그만두게 하려고 했고, 실제로 거기에 더 나아가서 사직서를 조작하려고 했다라는 정황까지 포착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점입가경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지금 범죄 혐의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일단 그 행위 자체도 이게 문제지만 그 이후의 과정이 저는 이것도 상당한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발생한 게 지난해 12월 달이지 않습니까? 근데 피해자가 이게 이제 대선도 있고 또 사과를 계속적으로 요구를 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자, 근데 같은 방에 근무하는 이제 그 보좌진이었으니까. 근데 지난 4월 달에 이 지금 박완주 의원 측에서 국회 사무처에다가 그러니까 의원 면직 하려면 본인이 이제 직접 예를 들어서 면직한다라는 뭐 사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인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이 피해자 거이 아니라 다른 사람 거를 해서 그 어떤 가짜로 해서 서명을 해서 올렸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국회 사무처에서 본인한테 이 문자로 통보를 한 겁니다. 자, 이런 게 왔다. 이제 의원 면직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걸 받아보니까 내가 지금 사표를 낸 적도 없는데 왜 이게 있냐 해서 항의를 해서 그게 다시 무효가 되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안 되니까 바로 직권 면직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거든요. 직권 면직을 할 경우에 30일 이내에 이제 이내에서 처리가 안 되면 자동으로 그냥 직권 면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실은 공문서 위조가 됩니다. 일단 서명을 위조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행위 자체가 보면 결국은 2차 가해도 이런 2차 가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1차적으로 저렇게 해놔놓고 더군다나 보좌진을 또 저렇게 사퇴시키려고 강제로 그것도 여러 가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했다는 것 자체는 이건 더 가중적인 처벌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태가 지금 이 성미 비위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과정 이것 또한 저는 굉장히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후후의 행동들이 더더욱 논란을 키우고 있다. 근데 박미영 대변인님, 이게 사실 작년 말에 벌어졌던 일이고 그거를 사전에 인지했냐 아니냐를 두는 정확한 사실관계는 여전히 민주당 지도부가 언제 알았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인지 시점을 두고도 혹은 어제는 초강수 조치를 민주당이 취했습니다만 저간의 사정들이 지금까지는 이미 적절했냐 두고는 앞으로 좀 뒷말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명이라는 초강수를 들 정도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면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대선 때 부담이 되니까 숨기고 숨기다가 지선 전에 폭발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왜 드냐면요. 그 최가궁 의원의 그 일명 짤짤이 발언 있죠. 그 뒤로 이 비서진들의 폭로가 줄이어 이어지게 되면서 이 김원희 비서관 2차 가해 사건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더불어민주당에서 성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이 성범죄에 대해서 반성 없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더불어 M번방이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N번방이 아니라 민주당의 M을 따서 M번방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확인한 내용인데 민주당의 윤리강령 제14조 4항에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명시를 해뒀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과연 반성할 의사가 있느냐. 지금도 도리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박지원 위원장에게 맹폭을 퍼붓고 있는 상황이고 최가궁 의원에게 대해서도 사과를 요구했다면서 그 또한 박지원 위원장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이고 김원희 비서관 사건에서도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그런 정황들을 봤을 때 이게 민주당이 정말 재발 방지를 위해서 혁신에 가까운 노력들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국민들께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명된 박완주 의원이요. 과거 민주당의 성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피해자 중심주의를 외쳤었습니다. 충청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위원으로서 지난 이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있는 사실 그대로 냉정하게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라는 원칙 또한 이번에도 예외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본인이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인정하는 걸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 지금 설 의원은 인정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지만 또 아주 일부 보도를 보니까 난 억울하다, 법적 대응하겠다, 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는데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사실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사실 뭐 일단은 박완주 의원이 뭐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하거나 그런 건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물론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본인이 이제 억울함을 법적 대응으로 풀겠다라고 했던 보도가 나온 것을 보긴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보도가 좀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완주 의원은 지금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고요. 본인이 만약에 할 말이 있다면 그건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상처를 보듬어야 되는 상황인 것이지 본인이 저런 얘기를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두 분이 공식 사과를 했고 본인으로 인해 지금 불거진 문제로 당은 지금 엄청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저런 보도가 사실이고 저런 입장을 밝혔다면 저 발언 자체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장 변호사님 보셨을 때도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저는 지금 박완주 의원이 어제 저렇게 긴급 폭탄적인 어떤 사건이 터졌는데 본인으로서 이렇게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2차 가해 위험성 때문에 자세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만 지금 가해자로 지목된 박완주 의원에 대해서 저렇게 폭풍처럼 민주당 내에서 제명 조치를 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걸 받아들인다든지 아니면 억울하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통렬하게 반성하고 모든 법적 조치를 처벌을 받겠다라든지 이런 식에 대한 가부간의 이야기들은 이제 벌써 24시간이 지난 시기 아닙니까? 예.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도대체 이 침묵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 침묵을 지키면서 도대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배지 속에서 뭔가 또 다른 것을 도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이렇게 시간을 끌고 침묵이 지속되는 것이 민주당에게 그러면 본래 가해자로 지목된 본인 당사자인 박완주 의원이 뭔가 또 다른 꼼수를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국민들의 의혹의 시선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민주당 측에서도 지도부에서도 만나서 아니면 직접 이야기를 해서 가부간의 태도 결정을 좀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어제는 두세 번 사과를 했던 민주당인데 그 기류가 오늘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 기류 변화를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박완주 의원 사건은 2021년 연말에 발생한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입니다. 여성을 온전한 인격체로 보지 않는 잘못된 그런 의식을 반드시 도려내겠습니다. 어제 우리 상임선대위원장께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공감한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권만 하자고 했는데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성상납과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 절차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그나마 수술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지금도 숨기는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이준석 당대표를 징계하십시오. 최소한 그 정도 조치는 해야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를 겨냥했던 건 잠시 뒤에 바로 만나보기로 하고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번 선거의 총괄선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이재명 고문이. 근데 공감. 오늘은 뭐 즉답을 피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 분위기가 좀 많이 이 성비 문제로 넘어가면 지방선거 어렵다. 이렇게 좀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판단한 겁니까? 저는 이재명 지금 위원장의 입장을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단순히 개항을 지금 보궐선거 출마자가 아닙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총괄적으로 하는 원톱위원장이에요. 자, 그렇다면 본인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당에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분노해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경악스러워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지금 이미 이 박지원 위원장 등등 이야기한 거에 나는 공감한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실 건가요? 본인이 불리하다고 또 언급을 피하실 건가요? 저는 이거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치는요. 어렵더라도 본인들이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가 얼마나 지금 민주당의 중대한 문제입니까? 이번 지방선거에 어쩌면 성패를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시각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한다고 그게 총괄선대위원장이 아니잖아요. 왜 총괄선대위원장 맡았습니까? 그 이유는 결국 이번 선거를 본인이 책임지고 나가겠다는 의미고 그 선거에서 중대한 변수가 생겼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그럼 뭐 이쪽에 들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책임을 미루는 듯한 그 태도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대선 후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대한 당의 사태에 대해서 과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게 과연 제가 볼 때는 책임을 너무 회피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인상을 줄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선거 의식한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방선거 의식해서 본인이 책임을 피하겠다는 건데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선관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장현주 변호사님. 오늘 박지원 위원장이 어제는 뭐 두세 번 사과를 했고 근데 오늘 사과를 하면서도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사건 징계해야 된다. 민주당은 그나마 수술 중이다. 어떤 취지의 발언인지는 알겠는데 이준석 대표 건으로 본인들의 잘못을 물타기 하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비판에 대해서도 뭐 겸허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 건은요, 특히 이제 민주당이 다시 재차 이런 성비위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뭐 사실 이준석 대표나 뭐 다른 사건을 끌어들여서 물타기를 한다는 것은 시도조차도 할 수 없고요. 예. 그리고 물타기가 되지도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박지원 위원장의 저 발언은 그냥 발언 자체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박지원 위원장은 사실 그 비대위원장이 되기 전에요. 그 이제 N번방 사건을 잡은 그 추적단 출신입니다. 예. 그만큼 이제 성범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본인이 좀 더 감수성이 예민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야의 어떤 진영을 떠나서 예. 어떤 이런 정치권에 있는 이런 좀 성비위 사건들이 있다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좀 이준석 대표의 저런 얘기를 꺼낸 것 같은데요. 사실 저건으로 해서 뭐 민주당 내부에 있는 비위 문제가 가려지거나 작아지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을 민주당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뭐 더더욱 뼈를 깎는 모습으로 국민 앞에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럼 박미영 대변인, 뭐 민주당이 본인 잘못은 잘못이고 사과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숨기고 있다. 정말 이준석 대표 성삼남 사건은 언제 의혹이 풀리는 건지, 뭐 가타부타 얘기는 또 언제 결정되는 건지, 지방선거 때문에 정말 미루는 건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일단 박지원 위원장께서 성 관련돼서 많은 발언들을 하셨는데요. 제가 대체로 동의하는데 딱 두 가지 동의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박지원 위원장께서 안희정 부친 그 상 참여한 것들 관련해서 멱살이라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강하게 발언을 하셨을 때, 예. 그리고 그 이재명 후보 시절에 이재명 후보를 두둔할 때 유일하게 이런 성 관련된 문제로부터 비판하지 않은 대상이 바로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조카의 교제 살인을 심신미약으로 변호한 것도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었죠.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저희 대표님께서 이 성상남 문제는 아예 사안 자체가 다릅니다. 피해자가 어떤 증언을 구체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경찰 조사 결과가 드러난 것도 아닙니다. 윤리위에서 징계가 거론되는 것도 이 성상납의 어떤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거론하는 게 아니라요. 예. 이 어떤 증거 인멸의 그런 정황들이 있었느냐를 판단하는 것인데 완전히 사안을 잘못 파악하고 계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그건 결론이 언제 나는 겁니까? 그럼 만약에 그게 증거 인멸 건이라도 이준석 대표 관련 의혹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사는 되고 있긴 한 겁니까? 윤리위에서 결정할 사안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지방선거 이후에 그런 윤리위 결정이 내려질 거다라고 저는 들었었는데, 뭐 그와 별개로 이제 박지원 위원장께서 추적단 N번 불꽃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더불어 N번방 민주당 성범죄에 사실 온상으로 거의 뛰어들어가 있는 형국인데요. 이 안에서 정말 멱살 한번 제대로 잡으셔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진정한 성평등의 정당을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략적으로는 답은 됐는데 그럼 이준석 대표 건 의혹은 지방선거 이후에 결론이 나오고 발표가 있다는 말씀이죠? 네. 예.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박지원 위원장인데 사실 이렇게 조금은 기류가 바뀐 민주당이 혹시 이런 게 다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 때문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제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의 개소식 때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민주당 일부 지지자들에게 욕설을 듣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저 지지자들의 비판은 어제 저 오전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박원주 의원 의혹에 대해서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 사과한 직후에 있었던 영상이거든요. 그 김근식 교수님. 네. 아무래도 오늘 박지원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겨냥했거나 혹은 사과의 기류가 좀 달라진 것도 아마 저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 동의하십니까? 꼭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뭐 민주당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공동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저 의혹과 관련돼서 이제 연관을 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출구도 모색하는 것도 뭐 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문제가 되는 화면에 나온 것처럼 지금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올바른 소리, 특히나 이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잘 꺼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들을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옳은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조차 민주당의 이른바 이 강성 지지층들이 욕을 하고
오히려 비상유발대책위원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난하는 걸 보면 저는 이런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야기했던 반지성주의의 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새로운 정부 출범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한 만찬에 야당 대표로 초대돼서 담소를 나누는 사진 한 컷 가지고 또 많은 강서 지지층들이 또 엄청난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저는 사실상 정말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이유로 그 이재명 지지자들의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주당 내 다른 지도부 구성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내 편 아니면 남들은 다 적이다라고 하는 너무 지나친 편가르기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박지원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와 관련된 제명 처분에 대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요구를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비대위원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도 이른바 짤짤이 논란이 됐을 때 이걸 다시 진상규명하라고 윤리감찰단에 지시를 한 것도 박지원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런 내부에 올고준 소리를 하는 것을 이 특정한 이재명계 내지는 또 문재인계 이런 등등의 민주당 내부의 물밑의 갈등들을 반영해서 자기 특정 계보와 계파에 맞는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민주당 내에서 지금 이제 가장 큰 갈등의 불씨고 신속히 이 부분이 좀 저는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 사실관계 바로 잡겠습니다. 정정을 하자면 저 윤호중, 박지원 두 공동 비대위원장의 저 기자회견은 어제 오후 7시였고요. 앞서 강성 지지자들이 박지원 위원장을 비판하는 모습은 어제 양승조 충남지사의 개소식 그러니까 어제 오후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을 성범죄 전문당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 전격적으로 입당한 당구 스타 차유람 선수도 이런 비판에 가세했는데요. 영상 만나볼까요? 민주당에서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을 관통하면서 이어져 온 성범죄 DNA는 개선되기는커녕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뒤늦게 민주당이 국민 앞에 반성을 가는 등 신용을 하지만 이재명 전 지사를 국회의원 후보로 심지어 전략공천이란 특혜 조치로 내세운 것을 보면 민주당은 여전히 총체적 도덕불감증, 성범죄 전문이라고 하는 DNA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너무 충격적인 일인 것 같고요. 또 제가 여성으로서 또 두 아이를 한국에서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담하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뭐 민주당을 뭐 어떤 당이든 뭐든 떠나서 어느 곳에서나 한국에서 더 이상 그런 범죄가 성범죄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차유람 씨의 모습도 만나봤는데요. 장 변호사님, 지금 이 박완주 의원 건 말고도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도 일부 보좌관들이 추가 성희롱 발언이 있었다. 특히 검수안박 입법 과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최강욱 의원은 이건 날조다. 나를 더 공격에 빠뜨리려 하는 의도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진상조사가 그럼 가능한 겁니까? 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미 그 전에 최강욱 의원이 그 민주당 모 의원에게 이제 성적인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지금 윤리심판원에서 진상조사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 말고도 지금 추가 의혹이 제기된 것이고요. 아마 이 부분도 당연히 조사를 해서 뭐 윤리감찰단이 되었던 윤리심판원이 되었던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사실관계를 밝힌 후에 뭐 적절한 상응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결론 곧바로 좀 나는 겁니까? 그러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윤리심판원에서 지금 직권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고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시간을 끌면서 국민들께 오해받을 만한 상황 절대 만들지 않을 것이고 예. 당연히 그 국민들이 보시기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쾌하게 답변해 주셨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박완주 의원의 성비 문제 후폭풍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이제 지방선거 얘기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예, 어제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유력 주자인 민주당의 김동연,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여러 공방을 이어간 가운데 그런데 무소속의 강영석 후보가 꽤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그 화면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여전히 대장동은 김동연 후보님에게는 어떤 사건입니까? 경기도지사 토론회에서 지나간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의혹이 있다면 또 검찰과 경찰 수사 또 특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면 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연 후보님 공약을 들어보면 홍상수 감독의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런 영화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하고 안 맞는데 맞추려고 너무 애쓰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김은혜 후보님은 잘 모르시면서 그냥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선을 연장한다, 뭐 확장하겠다 이런 식의 예산은 국회 가면 무조건 빠꾸 맞게 돼 있습니다. 삭발하고 수염 기른 외모만큼이나 어제 강용석 후보가 꽤 이 TV 토론에서 여러 촉매제 역할을 좀 한 것 같은데 뭐 지지율 여부를 떠나서 일단 어제 토론회에서 강용석 후보를 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강용석 지금 후보가 예전에 이제 검수완박에 반발하면서 이제 삭발을 했던 이제 그 모습대로 이제 나온 것 같아요. 어제 사실은 전 강용석 후보의 활약이 굉장히 의외의 지금 뭐 기폭제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사실은 이제 김동연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을 꽤 많이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 90년도인가요? 그때 택시 타고 가다 94년도인가요? 택시 타고 가다가 이제 택시기사 폭행해서 그때 뭐 기소유예 받았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항상 이 고졸 신화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야간 대학을 나왔거든요.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상대방을 적절하게 이제 공격을 해서 사실상 김동연 대 이제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강용석 뭐 이런 어떤 지금 재미가 상당히 붙어서 상당히 나름대로 이 지금 이 토론회에서 양념 역할을 굉장히 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념이라는 표현을 좀 해주셨어요. 김동연 후보의 모토는 정책으로 승부 보자. 김은혜 의원 힘 있는 도지사, 민심 따라야 된다는 정의당 후보도 있고 강용석 후보는 지난 5년의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히 강 후보는요. 김동연 후보의 여러 의혹들을 작심한 듯 파고들었습니다. 한번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94년인가) 95년도에 택시를 타고 가시다가 택시기사를 두드려 패가지고 기소유예를 받으신 적 있죠? 두드려 팬 적은 없고요. 네. 30년 전에 두드려 팬 게 아니라 살짝 패셨나요? 기소유예를 받았으면 하여간 범행은 인정이 되는 건데. 0.04인데 공무원 신체 검사를 할 땐 또 시력이 좋아지셨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런 비결이 뭡니까? 제가 77년도에는 라식 수술 같은 것도 없었을 텐데. 제가 현역으로 군대를 만기로 전역을 했고 일병이고 보병입니다. 아니 일병이 어떻게 만기예요? 병장이 만기? 아닙니다. 만기가 어떻게 해서 일병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혹만 제기하시고 제가 대답할 기회를 안 주시죠. 강 후보 어제 꽤 많은 발언들을 했고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후보뿐만 아니라 여러 목소리들이 커졌는데요. 저 여론조사를 좀 볼게요. 소정수 국장님. 네, 두 개 볼 텐데 김동연, 김은혜 41, 44, 강용석 10. 또 다른 것도 만나볼까요? 김동연 44, 김은혜 39, 강용석 5. 어제 토론의 여러 모습들이 강용석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좀 반등시킬 수는 있는 건지 혹은 뭐 단일화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런 변수를 저희가 좀 어떻게 고려해 볼까요? 지금 보면은 경기도지사 선거의 경우 김동연, 김은혜, 김동연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 속에서 이제 강용석 후보가 대략 5%에서 10% 여기로 오가는 이제 지지율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토론회 이후에 약간의 지지율을 상승할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판세로 봤을 때는 김은혜 후보와 강용석 후보 간의 단일화가 어떻게 되느냐가 경기도지사 선거의 최대 변수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현 상황에서 김은혜 후보나 강용석 후보 두 명 다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언론 인터뷰 등을 보면 두 사람 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강용석 후보도 어부지리로 김동연 후보가 당선되는 그런 상황은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하게 이제 단일화의 어떤 조건 이런 것도 지금 강용석 후보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통한 지지율 높은 후보를 뽑아서 그 사람한테 표를 몰아주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김동연 후보로서는 두 사람이 단일화될 것을 예상을 하고 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이고
김은혜 후보와 강용석 후보 간에는 어떻게 하면 이 이른바 단일화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용석 후보가 이번 판세 변수는 변수네요. 그러면 최대 변수가 될 현재 상황에서는 최대 변수 아닌가 그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강용석 후보 얘기가 꽤 많네요. 왜냐하면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강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제 기억이 맞다면 그 강용석 후보가 본인 상당히 무게감 있는 누군가에게 단일화 혹은 김은혜 의원 관련 얘기를 들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더라고요. 본인은 사법연수원 동기더라고요. 윤 대통령과 강용석 후보가. 근데 지난주에 연락이 윤 대통령에 와서 왜 김은혜 후보 공격하냐, 함께 잘 싸워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주장을 했어요. 저런 이야기를 밝히는 게 강용석 후보의 가벼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주에 새 정부 출범해서 대통령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지난주면 당선인 신분입니다.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 박빙의 경기지사 선거에서 강용석 후보가 김은혜 후보랑 싸우지 않고 오히려 민주당과 좀 같이 공동으로 싸웠으면 좋겠다는 인간적인 어떤 정리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연수원 동기고 같은 법대 동문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것을 저렇게 공개해버리면 당연히 민주당 측에서는 대통령 당선인의 부당한 선거 개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왜 공개를 합니까?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신분에서는 얼마나 답답하면 그리고 김은혜 이 후보가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야 새 정부의 국정 동력에 어떤 일정한 추진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그리고 잘 모르는 상황도 아니고 잘 아는 사법연수원 동기고 후배인 사람한테 인간적인 전화를 한 것인데 그걸 저렇게 공개하는 것이 과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돕는 것인지 과연 자기의 어떤 인기팔이를 하는 것인지 저는 그러면서 강용석 후보가 역시 가볍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아까 소정섭 에디터께서는 강용석 후보가 뭐 단일화의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연 강용석 후보가 김은혜 후보랑 단일화해서 그 시너지 효과가 올까요? 저는 오히려 중도층이 떨어져 나가는 또 예기치 못한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륵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강용석 후보 스스로 자진 사퇴해서 누구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과연 또 김은혜 후보에 도움이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 경기사 나간다고 이미 후원금을 거두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끝까지 무소속으로 뛰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윤석열 후보를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돕기 위한 자기의 결단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김은혜 후보가 어떻게 저 강용석 후보랑 만나가지고 단일화 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강용석 후보 같은 그런 가로세 연구소의 그런 선정적인 어떤 언론을 운영하는 분의 입당에 대해서 그게 도움이 될지는 깊은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김 교수님 하나 더요. 윤 대통령이 강용석 후보에게 전화를 한 게 맞다면 이게 비인간적이든 인간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뭐 이 얘기야 단일화 하라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단일화 하면 안 된다면서요. 단일화를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후보 대 후보의 어떤 약속에 의해서 지금 강용석 후보가 말한 것처럼 무슨 여론조사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 단일화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공식 후보인 김은혜 후보가 무소속 후보인 강용석 후보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국민의힘 후보인 김은혜 후보에 가 있는 지지율을 오히려 플러스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이너스 효과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팽팽하게 맞서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강용석 후보에 대해서 지나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까 서정석 국장님과 김은식 교수님 의견이 좀 다르신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선에 도전하는 서울의 오세훈 시장은 후보 등록을 하자마자 TBS 교통방송을 향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취임하고 곧바로 잘릴 줄 알았는데 그런 거 보면 오세훈 시장 참 좋은 분이에요. 그죠? 국민의힘에서 힘을 많이 쓴 것 같은데 힘이 부족했나 봅니다. 제가 여전히 있는 거 보니까. 교통방송이 제공하는 교통정보를 들으면서 운전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운전대를 잡으면 바로 앱을 켜고 운전을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통방송의 기능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이미 받아놓은 주파수를 반납하기는 아깝고 또 평생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터넷과 방송이 융합이 되는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그런 구상하에 기능의 전환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뭐 4선 혹은 재선의 공약 중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TBS 교통방송을 교육방송으로 전환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교통방송의 이제 취지에 맞지 않게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정치 편향되어 있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오세훈 시장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뭐 문제 제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치 편향된 방송이 아니냐라는 제기는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방법론에서 본다면 갑자기 교육 방송으로 전환하는 구성을 하겠다라는 이제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사실 이게 잘못되면은 좀 역풍이 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사실 뉴스공장이 제가 알기로는 청취율 1위의 프로그램이라고 듣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정치 편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다라고 해도 언론사의 방송이기 때문에 언론사 내부에서 스스로 자정하거나 뭔가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간구해 본 후에 그 다음에 뭐 교육방송이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바로 저렇게 교육방송으로 바꿔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또 이게 언론 탄압의 프레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말씀을 좀 듣고 싶긴 한데 시간이 많이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 교통방송에 대해서는 사실 오세훈 시장이 지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자마자 바로 정리를 할 거라는 요구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했고 그리고 서울시 의회를 민주당이 지금 거의 절대 다수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대로 4년 임기를 채워서 새로 시장에 선출이 된다면 교통방송에 대해서 무슨 정치 편향이니까 나랑 생각이 다른 건데 없애겠다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은 사실 오히려 반발이 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교통방송의 소명을 이제는 정리하고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하는 이러닝이라고 하는 서울 시민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의 기능으로 좀 전환하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오세훈 선대위 전략본부장으로서 하신 말씀 같기도 하고요. 잘 들었습니다. 이 소식 지방선거 얘기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나도 그곳 주민이고 싶다. 서초동 자택 얘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요. 낮은 지지율로 시작했지만 진심을 보인다면 국민들 마음이 움직이겠죠. 라는 표현도 해주셨습니다. 제명하면 뭐하나. 배지를 달고 있는데 수사하라. 박완주 의원 말씀하신 것 같고요. 국민의힘과 민주당 둘 다 똑같다. 성비 문제 말씀하신 것 같나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여성 의원들 왜 조용하냐? 말해봐라. 민주당 의원들 왜 침묵하냐?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리고요. 앞서 잠시 지나갔던 속보 제가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 권영세, 문체부 장관 박보균, 국토부 장관 원희룡 이렇게 3명을 임명했습니다. 다음 주제 오랜만에 북한 소식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국경도 걸어 잠갔던 북한인데 이례적으로 코로나가 최근 퍼지고 있다는 걸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마스크를 쓰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악성 비루스보다 더 위험한 적은 비과학적인 공포와 신념 부족, 의지 박약이라고 하시면서 총 비서동지께서는 전국의 모든 시군들에서 자기 지역을 철저히 봉쇄하고 악성 비루스의 전파 공간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차단할 데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공개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코로나가 퍼지고 있다는 걸. 손영 속장님, 결국 뭐 열병식이 도화선이 됐다 이런 평가, 분석들이 좀 많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4월 말부터 급격히 퍼지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랬을 때 4월 25일 날 있었던 이 대규모 열병식, 그것이 일종의 이제 뭐 전파의 매개체가 돼서 북한 전역으로 이것이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기폭제 역할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북중 화물 열차가 계속 오갔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 속에서 북한 쪽에 이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방역 문제거든요. 그렇죠. 방역 문제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방역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 정권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과거에 우리도 뭐 조선시대 같은 이제 북한이 봉건 체제 아닙니까? 일종의. 존립이 흔들릴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리도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이 대규모로 확산이 되고 지금 발표한 건 뭐 35만 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그런 확진자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민생에 어려움이 오게 되고 그 민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지금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체제로서는 그 어려운 부분이 결국 터져나올 때라는 게 뻔하거든요.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것은 단순한 어떤 이 방역의 문제를 넘어선 권력 유지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볼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근식 교수님이 북한 전문가이시기도 하시니까 네. 지금 사실 북한은 백신은 물론이고 자가진단 키트조차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부에서는 북한 지도부는 이걸 백신을 다 맞았을 것이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본인은 백신을 맞았을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던데 어느 정도 사실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구체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식적으로는 북한이 아프리카에 있는 한 나라와 함께 지구상에서 두 나라가 유일하게 국제기구로부터 이 백신을 지금 받지 않은 나라로 그리고 코로나 청정 국가로서 자기들 가져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뭐 김정은을 포함해서 백신을 맞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을 통해서 어떻게 투입을 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것이 북한에게는 굉장히 큰 정권이 흔들릴 정도의 위기 상황이 시작입니다만 윤석열 정부로서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북한에게 백신 지원이라고 하는 방역 협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제한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 국장님, 김 교수님 말씀처럼 백신은 아니더라도 의약품 정도를 북한과 주면서 뭔가 대북 관계를 좀 개선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관측도 가능한 겁니까? 아주 그런 호기라고 봐야죠. 윤석열 정부로서는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하는 서로 북한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로서는 손해볼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인 그런 의사를 표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적인 측면에서 또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백신 재고가 한 1,466만 회분 정도 오늘 현재 가지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폐기된 것이 이달 2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0만 회 정도 폐기가 됐고 지난해 이미 태국이나 베트남 등의 백신을 공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나 제3국 등을 통해서 충분히 북한에 이 백신을 또 공여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무언가 그런 물꼬가 트인다면 좀 남북관계에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덴탈 마스크를 쓴 김정은 위원장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뉴스타 페이지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특집 뉴스탑10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